오늘 비즈니스 목적의 투자나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 즉 안전하게 금전거래하는 방법에 도움을 주실 이원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네. 네, 변호사님 한인분들 정말 돈 거래 문제로 고생하고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한국 옆에 계신 분들끼리 끼리끼리. 네. 그냥 뭐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고 뭐 그쵸.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데 사실 뭐 문제가 없이 잘 모든 게 만족스럽게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너무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어떤 서로 쉐이크 핸드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서로 믿고 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결국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물론이겠거니와 또 작아도 빌려준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귀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 사무실에 오신 분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믿고 관계 어떤 그 계약을 해서 뭐 돈을 빌려주고 한 건데 결국은 그 계약을 어기고 또 반대로 오히려 돈을 받으신 분이 네. 역으로 오히려 또 뭐 화를 내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돈 자체보다는 어떤 배신감 때문에 그쵸. 더 마음 상해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금액이 작든 크든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 증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차용 증서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또 관계에 따라서 차용 증서를 써달라고 하기가 애매한 경우들도 있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서로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차용 증서를 꼭 쓰시는 걸 굉장히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차용 증서를 쓰신다 하더라도 차용 증서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만불을 꿔준다, 뭐 갖기로 한다, 뭐 이 네. 정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뭐 보면 제 사무실에도 갖고 오는 거 보면 문서로요. 문서로 네네. 물론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들은 이제 과연 계약서가 한글로만 돼도 괜찮으냐, 뭐 영어로만 돼야 되느냐, 공증을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공증을 안 해도 상관이 없고요. 공증이 필요 없나요? 공증이 필요 없고 또한 그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문제겠죠.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돈을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꿔주고 어느 사람 이름이 두 명 그렇죠. 들어가야겠네요. 빌린 사람과 주는 사람. 그래서 얼마를 받았고 어느 때까지 돈을 갚을 것이며 뭐 이자가 있다면 이자는 몇 퍼센트 낼 것이고 만약에 이자를 낸다면 매달 이자를 얼마씩 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만불을 꿔주는데 뭐 30일 안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어느 날짜를 정해서 만불을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만기 날짜가 만기 날짜. 만기 날짜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몇 달 안 되면 괜찮은 경우에 따라서 뭐 1년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거든요. 길어질 수도 길어질 수가 있겠네요. 있죠. 그렇다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못 갚을 게 뻔하다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돈을 1년으로 갚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1년에 안 갚다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변호사한테 어떤 액션을 취해달라고 해도 아직 계약 위반이 된 건 아니거든요. 만기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만기일이 지나야지만 계약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한테 레코멘드 하기를 그러면 매달 얼마씩 지불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달 얼마씩 지불한다면 그 달초에 왔는데 돈을 지불한다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때 곧바로 어떤 클레임이나 뭐 소송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일이나 또 매달 돈을 얼마 지불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아까 잠깐 제가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도 법적에서 이유여한 법에서 이만큼의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는 10%가 10%, 10%요. 10%가 네. 맥시멈입니다. 많은 경우 한 달에 10%씩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고리 대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내 원금뿐이 받지를 못해요. 이자는 받을 수가 없네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10% 연 10%죠. 연 네. 10% 이상 받기로 어떤 계약을 사인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고리대금으로 취급을 받아서 이자는 전혀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어느 정도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굉장히 명심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고 계약을 위반한다면 돈을 준 사람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돈을 꿔준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한다면 그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낸다는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잠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만 불을 꼬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만 불을 받고 돈을 갚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 꿔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2만 불을 못 받았으니까 나 소송을 해주십시오 하면 문제가 뭐냐면 소송 비용이 2만 불보다 더 많은데 본인이 꿔준 2만 불을 다 받으시려고 하면 차용 증서 내에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게 이게 굉장히 상대방한테는 큰 돈을 빨리 갚아야 될 이유가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손님이 다른 분한테 돈 2만 불을 꿔서 받았는데 돈을 못 갚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한다고 소장을 이제 받아갖고 왔다고 한다면 제가 그 차용 증서를 보고 거기에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는 걸 보면 네. 빨리 갚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2만 불 안 갚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더 많은 상대방 변호사 뭐 4만 불, 5만 불, 자기 변호사 4만 불, 그러면 금방 이게 10몇만 불, 20만 불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용 증서 안에 꼭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는 또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차용 증서에 반드시 차용증서를 써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네. 네, 차용 증서에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만기 날짜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자, 예,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이제 돈을 현찰로 갚았는지 아니면 뭐 체크를 받았는지 네. 뭐 그런 걸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네네. 돈을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어떤 개런티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상대방의 부동산이 있거나 비즈니스 있으면 거기다 담보 설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느라고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차압하듯이 네. 개인끼리도 돈을 서로 주고 빌릴 때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이해는 deed of trust라는 걸 recording county records office에 등기를 해서 네. 등기사무소. 등기사무소에 네. 가서 돈을 갖기로 했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곧바로 거기 집을 차압할 수 있는 아니면 부동산을 차압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 아닌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산다고 가정하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하는 게 돈을 빌려주고 비즈니스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에다가 우리가 얘는 UCC1이라는 걸 걸어요. UCC1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부동산일 때는 하는 게 deed of trust라는 걸 하는 거고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UCC1이라는 그 부동산의 린 거는과 똑같은 어떤 그런 절차겠죠. 네. 그래서 UCC1을 걸게 되겠죠. 그런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사고 팔면서 뭐 거래가 있어서 UCC는 하긴 하겠지만 이 담보를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를 설정하는 그 담보가 과연 우리가 얘는 에quity 하는데 에quity가 뭐냐면 이미 다른 은행에 린을 걸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 가격이 100만 불인데 뭐 90만 불 린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린 개인끼리 해서 린 거는 건 또 건다 해도 별 의미는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리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만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인데 뭐 50만 불뿐이 처음 론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린을 거는 거면 50만 불의 에코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담보가 값어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려주신다면 상대방한테 어떤 담보를 할 수 있느냐고 확인하고 또 그 담보에 그 값어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담보가 없다면 아까 제가 했는데 그나마 차용 증서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그 인포메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구고 네. 오피셜 이름으로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요. 아이디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선스 카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미국에서는 뭐 미국 이름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장킴으로 계속해서 거기도 장킴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에 사는 누구 장킴인지 그렇죠. 어떤 장킴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뭐 드라이버 라이선스나 이런 거를 받아두면 좋겠죠. 근데 우리 아까 방송하기 바로 전에 네. 아나운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분인데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쩌면 뭐 현실적에서 좀 떨어진 대답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돈을 좀 꿔주면서 그분한테 뭐 당신 차용 증서를 쓰자 이런 얘기하기에 좀 껄끄러운 분이라면 아예 돈이 없다고 하고 안 꿔주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액수가 적다면 이분한테 내가 돈을 주긴 주는데 안 받아도 그냥 괜찮다. 도네이션 한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차용증서 써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아예 돈을 꿔주지 말자. 네. 이러는 게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어쨌건 이제 그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차용 증서가 딱 아니더라도 사용 증서를 안 썼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캐시일 경우는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오고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차용증서를 써서 받을 때 캐시로 받았다 하는 걸 명시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리고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차용 증서가 없었을 경우 이미 이제 이 청취자들처럼 이런 지금 우리 방송을 못 듣고 이미 돈을 꿔준 사람인데 네. 아무런 차용 증서 없는데 불안하다. 이렇게 와서 상담하신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후에. 그러면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손님하고 텍스트 메시지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아니면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걸 해서 전번에 그냥 캐주얼하게 전번에 내가 당신한테 좀 꿔준 돈 전번에 당신이 약속한 대로 언제까지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는 얼마 주고 그거 확실한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뭐 대답 좀 해줘라든지 아니면 전번에 꿔준 돈 있잖아. 그거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던지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이제 뭐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차용 증서가 없더라도 뭐 돈 꿔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간접적인 그런 그 증거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꿔준 다음에 차용 증서를 만든다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4년이에요. 4년이요. 네, 4년. 네. 그래서 돈을 꿔줬는데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갚을게 하고 있는데 4년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4년 후에 지나간 다음에 소송하면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요. 상대방이 돈 안 꿔준 돈을 받고 안 갚은 게 확실하지만 네. 소송은 공소시효 끝났다고 얘기하면 그 소송 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꾸 뭐 요 다음에 줄게 믿어서 그 4년을 넘어가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년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까와 그 비슷한 식으로 상대방이 4년 넘어간 다음에 그 4년 전에 돈 받았던 돈을 다시 갚겠다고 다시 확인을 해주면 다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짓은 안 해요. 4년이 지나면 절대 자기가 뭐 돈을 받았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보통 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4년이 지났어도 상대방이 돈 언제 갚을 거야 제가 뭐 갚을게 하고 증거를 남기게 되면 사실은 그 빚에 대해서 다시 신임이라고 해야 될까? 뭐 네. 한국말로 아무튼 대컨퍼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돈을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차용 증서는 뭐 양쪽에 주고 받은 사람이 사인으로도 그게 공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보 설정은 변호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담보 설정하는 서류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deed of trust라는 서류를 만들고 그거는 공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UCC1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pledge document라고 해서 그 담보 설정한 그런 계약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껐다고 해서 돈 꿔줄 때 하나도 뭐 그런 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나름대로 뭐 다른 사람을 변호사를 찾아가서 UCC1이라든지 담보 설정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건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집행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꿔줄 당시에 이런 서류를 다 갖고 가서 집에다 등기하는 거는 공증을 해서 받아야 되고 네. 차용 증서 자체는 공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집에 담보를 거는 건 공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UCC1도 똑같이 그 아까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플래지 어그먼트라는 거를 갖고 가서 네. 상대한테 사인을 받아야지만 그 후에 UCC를 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거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이 나에게서 나가는 건 똑같아요. 돈을 그렇죠. 빌려주는 것도 그렇죠. 나가는 거고 투자를 하는 것도 나가는 건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어느 회사에 이런 투자를 했는데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자기 한 그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서류를 막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돈을 빌려준 식으로 네. 뭐 언제 돈을 갖고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쌍방이 다 그 법적인 해석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투자해서 회사가 더 커서 돈이 많이 벌게 되면 거기에 어떤 생기는 그 순수익을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권리와 네. 그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한 돈을 개런티 돌려받는 개런티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 또 투자한 액수는 돈을 갚겠다고 차용증서 써주는 이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진짜 그 회사가 잘 돼서 내가 어떤 내 소유 주주로서의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뭘 할 것 같으면 그건 꿔준 돈이다. 차용증서가 있지 않느냐. 뭐 언제까지 돈을 갖고 뭐 이자 몇 %다고 적었으면 이건 당신은 회사를 지분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을 꿔준 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회사가 잘 안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은 회사가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는 거고 그쵸.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꿔줬다고 한다면 물론 회사가 안 되면 그럼 자기 돈을 뭐 돈을 꿔준 거니까 달라고 한다면 또 그쪽에서는 또 투자였지 그건 개런티 해달라서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양쪽으로 이러나 저러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투자면 투자 아니면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걸로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제 손님들이 이제 저를 찾아서 상담하고 제가 좀 사실은 뭐 소송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투자를 했는데 상대방이 뭘 투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돈을 믿고 개인적으로 믿고 그냥 주시고 그 돈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돈이 뭐 여기 갔는지 저기 갔는지 모르고 돈 잊어먹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네. 그 내가 투자하는 게 뭘 투자하고 어디서 투자하는지 그걸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나 말고 또 누가 투자를 하는지 다른 사람. 다른 네. 사람이 그다음에 또 그 다른 사람들은 지분들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또한 그 투자를 받는 사람은 본인 자체는 돈을 얼마를 투자하는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은 돈을 투자 하나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만 돈을 모아서 망해도 그만 잘 되면 본인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일단 그 투자를 받으시는 분이 네. 아무리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본인이 돈이 얼마 투자되는지 투자를 전혀 안 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의 돈 갖고 하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렇죠. 본전책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가 누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는지, 내가 돈을 투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본인은 투자를 받는 본인은 뭐 얼마를 투자하는지 뭐 이런 걸 상세하게 좀 알아보신 다음에 그 후에 투자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좀 기회가 된다고 좋다고 하면 그냥 돈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한다면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투자 계약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구두로 뭐 몇 퍼센트니까 얼마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게 해서 우리가 스탁 퍼체스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에서 내가 이 돈을 내면 주식회사의 주식을 몇 퍼센트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믿고 어떤 관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네. 문제는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믿는 사람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지 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소송이 뭐 부모와 자식끼리 하는 것도 있고 형제끼리 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계약서를 철저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이 식구들끼리 소송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내 의무와 내 권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는데 거기서 뭐 얼마 싸움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내 돈도 지키고 서로 관계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 손님들한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돈을 꼬달란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저한테 전화해서 변호사 핑계를 대고 우리 변호사가 당신 담보 있냐 뭐 있냐 다 물어보더라. 그래서 뭐 난 잘 모르니까 우리 변호사에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진짜 시리어스한 분이라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담보가 있다면 담보 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호사 핑계를 대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또 투자하기 전에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자문을 맞아요. 이렇게 많이 구해보는 것도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스시에서 뭐 올리킨 스시에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올리킨 스시 한동안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게 앞으로도 퓨처리 있는지 이미 장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보면 그분들은 대충 알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하향을 하는 비즈니스인지 앞으로 포텐셜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 장소에 이런 걸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미 이 비슷한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투자한 다음에 물어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순서가 투자한 바뀌어야 다음에 되겠네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하기 전에 그걸 다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근데 투자를 또 할 때 그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나 밸류가 탄탄한지 이런 것도 정확히 그렇죠. 좀 아무래도 알아보고 탄탄한 회사에 투자할수록 확률이 어쩌면 높겠죠. 리턴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네. 돌아오는 돈이 내가 얘기하는 뭐 내가 원하는 50%가 아니라 뭐 25%를 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50%보다 확실한 25%가 더 나은 거니까. 네. 네네. 네. 투자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님을 꼭 찾아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계약서를 만드셔도 되고 상대방이 계약서가 있다면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고 사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좀 안타깝지만은 제가 보니까 진짜 제 사무실에서 저랑 30분만 상담해도 네. 뭐 100만 불, 200만 불 세이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안타깝다. 다 주고 돈 주고 한 다음에 문제 생겨서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럼 굉장히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고 돈 받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이 때문에 특히 뭐 맨날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네. 간단한 거 뭐 사인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제가 보기엔 사인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번거스럽고 뭐 비용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한인분들은 또 영어가 좀 불편하시면은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하자 이래서 하시는 근데 경우도 제가 많아요. 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이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 읽어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미국 사람들 다 언더스탠하죠. 그쵸. 근데 문제는 네. 그 계약서에 있는 문구 중에서 이 단어 하나가 법적으로 했을 때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네.
아니 뭐 미국 사람들 영어 못해서 변호사 한다면 미국 변호사들은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전체 그러네요. 한국 변호사나 외국 변호사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를 더 많이 쓰는 것처럼 꼭 영어를 뭐 본인들이 잘 하신다고 해서 하시는 건 좀 무리고 네. 가끔 저도 보면 온라인에서 뭐 계약서 막 아무거나 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계약서인데 그거에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내용 잘 모르고 막 사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몇 푼 세이브 하시려다가 큰 손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하시고 했었으면 하는 게 좀 제 바람이기도 하죠. 네. 네. 일단은 무조건 좀 뭐든지 문서화하는 그런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굉장히 같네요. 중요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는요.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안전하게 금전 거래하는 방법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방송 들으시면서요.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법 또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원석 변호사님께 상담 받을 수 있죠? 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부탁드릴게요. 예, 제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